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경제 소식 알아볼 거고요. 오늘 또 저희가 포인트를 주면서 3부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남긴 우리 사회 고민증 하나가 바로 입시 공정성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대입 정시학대 문제로 온 나라가 떨썩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학생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모시면서 정부의 입시대책 정책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도 열심히 의견 보내주세요. 여러분 공부의 신이라고요. 공부의 신.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때로는 어렵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 입찰이 어제 마감됐다. 결국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 입찰이 어제 마감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세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산업과 미래에셋 컨소시엄, 또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강성부 펀드라는 KCGI와 이 뱅커스트릿 이 컨소시엄입니다. 인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던 SK, GS와 같은 유력 대기업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좀 김이 빠진 셈인데요. 사실상 세 곳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업계에서는 2파전,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지주사이면서 한진칼의 2대 주주죠. 이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는 지분 매각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이른바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 대기업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은 일주일가량 심사한 뒤에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 더 유리할지 사실은 조금 궁금한데요. 이 사실상 2파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입찰자들이 써낸 매입 가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업계에서는 애경 컨소시엄이 1조 원대 중반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조 원대 중반대 패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초 아시아나 인수 금액은 한 1조 5천억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러고 보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조 원가량 더 높은 금액을 써냈다라는 건데, 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자금 동원 능력 면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현대도 지금 핸디캡은 있죠. 이 항공업 경험이 없다라는 게 약점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반면에 애경그룹은 이 저비용항공행사 1위 업체입니다. 제주항공을 운영해본 경험이 풍부하고요. 또 사모펀드와도 손을 잡아서 자금력을 키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빚, 숨겨진 빚이 7조 원이 넘습니다. 인수한 뒤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인수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는 평가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M&A 같은 거 할 때는요,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게 숨겨진 빚, 부채가 얼마나 나중에 나타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군요. 그 다음 이슈는 뭡니까? 우리 경제가 8개월 연속 부진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국제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8개월 연속 국내 경기 상황이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을 놓고 KDI는 둔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는 부진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경기 진단이 점점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KDI는 이 11호 경제 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4.7%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요.
투자 관련해서도 설비 투자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건설 투자가 이 건축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이 소비인데요. 소비만이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판매액이 이 신차 출시 등의 요인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3.3%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KDI는 수축이 심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 바닥에 좀 근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있네요. 보험 사기 관련된 이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 사기 피해로 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됐다면 이 요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도 이제 자동차 고의사기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들한테 차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난 2006년부터 이 보험 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5년 동안 2,400여 명이 넘게 총 14억 원가량을 환급받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료 환급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최근 5년간 547명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금융당국은 이 업계와 손을 잡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 업무가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 피해 정보 확인해서 보험 사기 여부를 파악하고 또 보험금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 소요 기간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정말로 내가 이제 환급 대상자인지는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 소비자 포털이죠. 파인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보험료, 관합 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직접 환급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보험료가 할증됐는데 이게 사기 피해 때문이었다. 그러면 요금을 환급받는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참는 법을 배우고 참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공부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네. 공부할 때 공부한 뒤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해도 암기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공신,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팩폭 어록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 이거 꼭 외웠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으세요. 오늘 저희 노영희 수발새 아침에서 이분 모시고요. 정시 확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서열화 문제까지 이 논리로 현안에 맞서 싸우는 이 팩트 폭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사실 공부의 신, 공부의 신 말로만 그려다가 저 처음 뵀는데요. 오, 정말 한번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셔요. 한번 꼭 좀 보셔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결국 입시 논란 아니겠습니까? 입시 논란 우리나라 뭐에서는 정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이슈의 셈인데요.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어쩌다가 그 사건에 또 거론이 됐어요. 왜 어떻게 거론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수시나 학종 비리 이런 문제점을 전부터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장관 후보자를 제가 옹호했다고 알려져가지고. 그건 아닌데. 옹호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얼굴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당당하게. 네네네.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정입학이다 아니면 합격 취소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종이나 수시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어떤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지 증명해낼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개 뭐 고등학생이 뭐 교수님한테 뭐 교수님 논문 같이 쓰시죠. 뭐 이렇게 그렇게 못하죠, 그래 뭐 사실은. 너 일저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 뭐 제가 그 따님이 뭐 폰 노이만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폰 노이만이 누구냐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공계 쪽에서는 거의 인류 최고의 천재, 예, 천재.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건데 어떻게 제가 따님을 천재로 인정한 걸로 좀 잘못 알려지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네네. 본인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노력이나 도움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게 바로 네네. 이제 공정성을 조금 해치는 부분을 작용할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다는 건가 봐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은데요. 우선 그 강 대표께서는 이걸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시 확대가 하고 오히려 있어요. 확대돼야 네. 된다. 왜요? 왜냐면 뭐 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워낙 많이 얘기를 해왔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수험생활 겪었고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뭐 대학생 때 교육봉사 동아리로 시작해서 뭐 지금 소셜벤처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교육 쪽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인데요. 네네. 그야말로 단군일의 최악이라는. 네. 현재 왜냐면, 그 교육 환경이. 네, 왜냐면 그 10년 넘게 수시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사교육이 줄었냐, 아니면 학생 학부모님들 부담이 줄었냐, 아니면은 뭐 비리가 없어졌냐, 아니면 뭐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 뭐 이런 특정 전공의 쏠림 현상이 줄었냐, 다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악이군요. 우선 자 공부의 신 우리 강성태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길게 나누기 전에 잠깐 자기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부의 신이 됐나? 나는 이 길에 어떻게 뛰어들었나? 나는 뭐가 훌륭한가? 예. 아주 훌륭한 거 없습니다. 네. 공부의 신은 네. 제가 아니라 이제 진행해 주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훨씬 공부의 신이시죠. 아유, 갑자기 또 어쨌든 네.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대학생 때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전공이 뭐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기계항공공학. 기계항공공학이요? 네. 전혀 또 우리가 입시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저 교육 쪽이 아닌데. 그래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다가 그 활동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공신이었어요. 아, 동아리 이름이 제가 정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를 좀 신나게 해주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신나게 아니라 이제 공부의 신으로 알려지게 돼서. 아, 공부는 신나게가 원래 의도였는데 공부의 신으로 바뀌었다. 뭐 농담 삼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저희도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법인명이 또 공부의 신이어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걸 계속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대학을 많이 보냈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부의 신으로서 뭐 역할, 예.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 괜찮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 인생이 바뀌었죠. 아, 우리 대표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공신 멘토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뭐 성적이 오를 정도로 공법을 이제 정리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렸어요. 유튜브 채널 이제 우리 YTN 유튜브도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는데.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게 2007년부터. 했어요. 2007년부터 하셨구나. 그때는 뭐 유튜버라는 것도 없고, 뭐 네. 미국 사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좀 지방 학생들도 도와주고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뭐 학생들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또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짧게 팁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러면은 잘해서 그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겠죠. 정신을 차려라.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문제점을 몰라요. 문제 자체가 본인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 공부할 때 뭐에 문제가 있는지 그냥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국어가 안 돼요, 수학이 안 돼요,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딱 수학 중에서도 어떤 과목, 어떤 그 단원, 어떤 개념 딱 집어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거 약점과 강점을 잘 안다. 네, 그걸 좀 목차 같은 걸 활용해서라도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시험 뭐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 취약하다는 걸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이제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막 앞에 맨날 집합 부분만 계속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낮아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봐서 내가 이 중에서 무엇을 못하냐. 특히 뭐 연산이냐 생각하는 거냐. 네네. 이런 걸 좀 다 찝어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차 같은 걸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목차를 외우는 게 도움이 목차를 된다. 세부 소단원까지 적은 다음에 그걸 저 같은 경우도 들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외웠거든요. 그러면은 단원마다 서로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틀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정 생각이 안 나면 1단원부터 쭉 스캔하면은 또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게 구조가 사실은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이게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 청킹이라 그래서 메모리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 구조화를 시켜야지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됐어야지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목차가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요? 네. 공부신 게스트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놓은 그런 동아리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거듭 하다 보니까 인생을 바꿔주고 스스로 또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정말로 좋은 그런 뭐 수입원으로서도 자리를 잡더라. 이런 거. 많진 않지만. 많진 않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인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강 기간 동안 다 보면은 전액 돌려받아요. 수강료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죠.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또 만드시는군요. 대단히.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공부의 신의 우리 부모님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공부의 신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쓴소리 좀 한번 해보죠. 지금 정부가 사실은 뭐 일반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영재고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들을 마치 교육의 노예인 것처럼 또 사실은 취급한 부분이 있어 매우 기분 나쁘게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일반고하고 똑같이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사고나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어제 발표한 어제 발표에서도. 자사고. 근데 외고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했어요. 왜냐면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도 하고요. 뭐 교육계에서도 뭐 예상했던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고교 서열화 등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 하고 있는 어떤 그 학교들을 1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없어지면은 새로운 1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학부모님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나 학생 학부모님들 뭐 언제나 변함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비평준 지역에서는 그 명문고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이제 외고로 많이 몰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고 뭐 자사고가 없어지면은 그럼 다른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죠. 이제 강남의 명문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 아니면 유학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는 강남 쪽으로 이제 몰린 집값 올라갈 거다는. 그렇죠. 일반고가 또 이제 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 환영을 합니까? 왜냐하면 당장 뭐. 그럼 다 강남 좋은 학교 찾아서 자녀분들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뭐 다 예상이 어느 정도 된 거긴 해도 구체적인 대책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뭐 예산을 2조 2천억 정도를 쓴다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 일단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10년 됐는데 갑자기 또 없어지니까 이게 오락가락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그 지정 해제를 통해 가지고 자사고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제 발표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완전 오락가락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사실은 조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시 확대를 또 좋아하면서도 이게 지금 수시 그 종합 전형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뭔가 해결책을 내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방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와 학종 이 문제는 연관이 돼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자사고 중에 1위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네네. 제가 뭐 하나고등학교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하나고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고 이제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돼요. 207명 뭐 이런데. 네. 2018년도에 서울대 합격생이 5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네. 그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학교죠. 근데 그 중에 55명 중에 정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이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복잡해서. 네. 네.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셔도 되는데. 약간 좀 미안해서. 네. 네. 단 3명입니다. 3명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고 우리 국내 최고 이제 자사고에서 서울대 55명 중에 네. 딱 3명 정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시. 예. 그러니까 이게 학종이나 수시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게 몇몇 자사고가 그걸 싹쓸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로 몰림 현상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시가 유리하지 않으면은 네. 그 자사고 학생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수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시로 가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학교들에서만 수시가 네. 인정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인가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네. 제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취지는 좋죠. 학종 뭐 이런 게 수능처럼 뭐 한 번에 시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재력까지 다 본다는 건데 근데 이 잠재력을 측정하는데 입학사정관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학생을 평가하는지 몇 명 정도 평가할 것 같으세요? 한 번에 글쎄요. 뭐 한 번에 한 100명 하나요? 한 번 이제 입시를 치를 때 570명을 평가해요.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57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이제 입학사정 한 명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 그래가지고 학생 면접 시간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냐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13분 동안 면접 봐요. 그러고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그 아이 인생이 달린 건데. 네. 그 12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공정하게 뽑을 만한 이게 여건이 되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잠재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학생들 뭐 자소나 이런 거 많이 보지만 거기에 뭐 자기가 다 열정이 있어요. 다 이 전공을 위해서 내가 뭐 너무나도 좋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뭐 내신 1등급 받았어요. 네. B라는 학생은 2등급인데 뭐 봉사활동 좀 더 특이한 걸 했어요. 네. 둘 중에 누굴 뽑아야 되죠? 그렇죠. 사실 둘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네. 만약에 자녀분이 네. 지금 이제 자녀분께서 뭐 12년 동안 하나의 어떤 특정 전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따내는데 근데 불합격했어요. 대신 2등급이면서 뭐 봉사활동 좀 특별하게 한 이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좀 인정하기 어렵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네네네.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시 확대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바로 학종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또 학종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뭐 이런 그게 사실은 학종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껴요. 근데 또 정시학 때도 그런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네. 고소득층이 어떤 전형을 해도 사실은 유리하긴 하죠. 어떤 근데 전형을 해도 유리하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그 수능 수석한 학생이 있어요. 네.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네. 이 학생 그 수석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군인이 수석을 했어요. 군인이요. 네, 그것도 병장도 아니고 일병이. 네.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만점 나왔는데, 근데 학종은 이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 복무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학생부 자체가 기재가 추가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 좋은 강의는 인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EBS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EBS 네. 교재 인강. 사실 EBS 교재 인강이랑 기출문제랑 교과서 3가지만 있으면 공부법만 알면은 누구나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학종은 완전 맞춤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왜 드라마에서 코디라고 이야기를 입시 하잖아요. 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왜냐면 학생마다 다 개개인별로 다 잠재력이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뭐 준비했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 사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강으로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여기 강남 쪽에 와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입시 컨설턴트 얘기 들어보면 뭐 1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다 그 학생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서 맞춰서 키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들어갈 정도로 좀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 학종에 들어가는 사교육이 드러나지 않고 지하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현금 거래하고 뭐 이게 세금으로 신고되지 않고 그래서 통계치에 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교육이 네. 뭐 몇십 조 된다. 네네. 근데 그게 실제 정확히 측정된 거라고 보는 교육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군요. 왜냐면 하다못해 대학생과에도 현금으로 거래되는 이런 거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종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러면은요, 우리 공부의 신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지만. 네. 일단 저는 뭐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뭐 배운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냥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학종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학종 원래 제도적으로는 좋은 이상적이죠. 이상적. 잠재력까지 보고 이거 뭐 점수 아닌 부분까지 측정을 한다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다. 네,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어떤 잠재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있는데 네. 그래서 주된 어떤 전형으로는 정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 나머지 그러니까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인데 좀 똘끼가 있다거나 네. 좀 그 분야에 어떤 되게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재능을 네, 가진. 네. 그 점수로는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채널로 어떤 정시의 보조적인 역할로 이런 학종 같은 어떤 수시 전형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수시 전형이 뭐 80% 육박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좀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 자체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매우 좋지만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요. 다시 겨울님께서요. 학벌 위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제도도 사실 제한적인 현실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합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팝 열풍의 중심에 우리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가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 하지만 알고 봤더니요. 무대 뒤에서는 너무너무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무대 뒤에 어두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연애에서는 연애 이야기 그러면은 맨날 재밌고 알콩달콩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요즘 주로 하는 얘기들이 조금 뭔가 어둡고 뭔가 좀 가슴 아프고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원래 그렇습니까 이쪽이? 어둠의 세계가 좀 있죠. 어둠의 세계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하고 조금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연예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 일부 소속 가수들의 마약 혐의로 사실은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양현석 전 대표, 수장이죠, 수장. 네. 양현석 전 대표가 마약 의혹을 덮으려고 협박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이 소식은 이제 조금 전에도 알려진 사항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성과물 그다음에 또 조사 내용에 대해서 근접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이제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이 YG 소속의 가수 BI가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는데 이와 관해서 이제 그 무마하려고 공익 제보자를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공익 제보자도 역시 마약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당하자 이 법인 돈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도망가 있어라. 나가 있어라라고 네. 했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건만 보면은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속사 대표로서 이 소속 가수가 이 뭐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되니까는 이렇게 조언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이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배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범인 도피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무래도 엄격하게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찰에 이제 출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출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만간 뭐 그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영장 청구에 대한 뜻도 경찰이 내비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YG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그 마약 얘기하면서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YG는 약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국이라니요, YG가. 이른바 이제 세상에서 이제 통칭을 하길래 마약류를 갖다가 약이라고 그 쓰는 은어를 쓰게 되잖아요. 마약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마약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약국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종류도 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뭐 다른 데와는 좀 특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이 소속 가수들이나 소속 뮤지션들이 이 마약류와 접촉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그 안 좋은 별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YG가 그렇게 안 좋은 별칭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이 네. 많이 네. 쪽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이 연예 관계자가 지켜보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양현석 대표가 자신의 말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과 그다음에 또 이 YG 소속 뮤지션이 마약류와 접촉했을 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 앞으로는 그 용서는 없다. 무조건 퇴출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이번 이제 BI 사건처럼 사건을 무마하고 그다음에 또 소속사에 잔류시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습생이나 아니면 뮤지션들에게 황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휘말려도 우리 대표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희석되지 않았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소속사 차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엄벌 가족이더라 하더라도 처벌받게 하는 게 그런 범죄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마약 문제를 덮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너 조용히 해라라고 네.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수사기관에다가 연주를 좀 돼가지고 좀 우리 좀 봐주세요. 이제 이러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검사라도 안 걸리게 뭔가 좀 조치를 뭐 취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네. 일본에 보낸다든가 어디선가 네. 뭔가 하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안 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약을 안 하게. 네. 그런데 지금 이 YG에서는 약을 안 하게는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지금 다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소속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언을 하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했으면 절대 인기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마약류 접촉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근데도 이제 어쨌든 이 YG의 선택은 그런 쪽이었는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수요일 날 6일이죠.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주말에 재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이제
양현석 전 대표가 예전부터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소환 조사 받을 때마다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역력했었는데 뭐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결국은 이제 조사는 받아야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그 혐의 확인 후에 법률적인 절차를 걸치는 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K-팝 관련이긴 한데요. 우리 코너에서도 사실 다뤘었죠. 프로듀스 101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연출한 엠넷의 안준영 PD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안준영 PD뿐만 아니라 이제 김모 씨 P도 구속이 되었는데요. 함께 네. 이제 그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이제 그 청구했던 소속사 관계자 2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걸릴까 안 걸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배임 수재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40여 차례 정도 이제 그 향응 접대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이 경찰에서는 1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과연 예전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일어났던 PR 사건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방송사 그다음에 또 소속사와의 결탁에 의한 그런 공모로 이 수사가 번질 것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세워진.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연출한 엠넷의 안준영 PD랑 그 김영범 CP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연습생들을 이제 데뷔시키고 뭐 이렇게 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뭔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김모 CP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CJ ENM에 입사를 해가지고 슈퍼스타 K 시즌 1부터 4까지 만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안모 PD 역시 시즌 2부터 그 함께 이 작업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다. 그 다음에 또 수익성과 그 다음에 또 이 시청률 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이 PD로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데 이제 이 안모 PD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3편과 시즌 3와 시즌 4에 대해서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뭐 그 문자 대행 업체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처벌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프로듀스 101의 그 이제 뽑힌 아이돌이 사실은 그 순위 조작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문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긴다고 했는데 1, 2위 간의 그 차이 또 3, 4위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서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도 다뤘었고 또 이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는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우리는 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한 걸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이제 배임 수재나 아니면 사기 이런 문제로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PD나 CPA 차원인지 아니면은 엠넷 방송국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향응을 받고 뭐 1억 원을 배임 수재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개인적인 일탈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 엠넷 자체가 이제 그 제작진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엠넷이요? 그렇죠.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좀 선을 긋자 이런 목적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나라 이 K-팝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부터 앨범 발매, 음원 유통, 해외 공연 여기에 대한 수익금까지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른 팀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정도 전속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무려 계약 기간이 5년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소속사로서는 자신들의 소속
소속되어 있는 이 연습생들이 안정적으로 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의 기회도 많고 뭐 CJ ENM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노비나 아니면은 또 출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셈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수익 배분 역시 방송사가 25%를 가지고 소속사가 25%를 가지고 개인 또 가수 개인 소속사가 또 이제 50%를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하니까 이제 이 CJ ENM이 가져가는 그 비율이 반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CJ ENM의 계열사인 소속사에 위탁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좀 아무리 좀 그 역동성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방송국은 방송을 하고 음원 유통은 음원 유통을 하고 이 소속사에서는 소속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야만이 이런 이제 불공정한 사례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본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원의 집중 부분들이 좀 해소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은 똑같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서도 공정 거래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게 이제 유료 문자로 투표를 하면서 사실 여기 참여했던 그 대중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된답니까? 집단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문자 투표로 번 돈을 환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1,363만 건 그러니까 1억 3,603만 원쯤 되는 건데요. 네,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유네스코에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네. 곧바로 이제 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아이즈원이라든가 이 방송 출연이 지금 다 못하고 캔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실망감,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돌들은 죄가 없는데 제작진이 잘못했는데 왜 그렇죠. 이런 피해를 봐야 네, 되느냐. 맞아요. 이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하루빨리 엠넷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입동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선다는 절기죠. 출근길에 차원이 다른 찬바람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체감온도는 영하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 영남, 내륙지방은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되었다고 하고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라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또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